결국 보안 투자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사보다 모멘텀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또 반대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오늘 모신 분은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SK텔레콤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네. 이번 유심 해킹 사태에서 유출된 정보, 그다음에 SKT 내부 정보 해가지고 지금 뭐 상당한 종류가 여러 종류인가 봐요. 네. 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심 해킹 사태로 이제 뭐 내부 정보까지 이렇게 뭐 유출됐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뭐 이제 뭐 당연히 지금 이제 2,500만 명 이렇게 피해도 좀 막심한 네. 상황인데, 이런 핵심 정보들이 또 유출돼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좀 퍼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지금 상황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SK텔레콤 지금 최근에 뭐 주가도 안 좋지만 이게 이제 그 유심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비용이 상당히 좀 크게 들 걸로 보이고, 아마 유심 교체 비용만 해도 그 한 계산해 보니까 한 최대 2천억 정도, 이렇게 한 8천원 엄청나네. 정도 만약에 잡으면 2,500만 명 그냥 다 무상으로 해준다고 치면, 그렇죠. 근데 물론 그게 다 비용으로 나가진 않겠지만, 근데 또 약간 이제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집단 소송, 그렇죠. 뭐 리스크도 있고, 이런 이제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비용 문제까지,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인지도까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다만 어쨌든 이제 주가가 뭐 계속 빠지진 않고 있고 약간 이제 진정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SK텔레콤의 요 사건 자체는 이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LG 플러스도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한 3개월, 이게 결과 나오는 데만 3개월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보다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하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유심 교체가 되면은 뭐 그 더 이상 뭐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는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SK텔레콤 측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 요거를 좀 계속 이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게 기존에 이제 유심이 이제 이게 해킹이 됐으면 그 유심 가지고 그 해킹된 걸 가지고 이제 복사폰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제 네. 다른 폰에 심어가지고 음,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심 보호 서비스에 이제 가입을 하면 그거는 좀 막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보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태원 회장도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한 거 보니까 본인도 유심 교체는 안 하고 그 보호 서비스만 좀 가입을 했다 하는데,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불안해하는 건 또 그렇죠.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유심 교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유심 교체 하시면서 보호 서비스 요걸 좀 같이 해야 아마 이제 그런 이제 해킹 후에 복사까지 좀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교체하면서 보호 서비스까지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너무 때문에. 오래 걸리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뭐죠? 유심 가격만이 아니라 그걸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그 인력들. 인력도 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2,500만 명이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유심 뭐 그 칩도 재고가 지금 당연히 뭐 이게 많이 그렇죠. 있을 리는 없잖아요. 당장은 2,500개, 500만 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쨌든 좀 불편함은 좀 당분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뭐 KT라든가 유플러스,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는 걸로 봐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일단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동하니까. 뭐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내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이제 위약금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옮기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데, 어차피 이제 계약 기간이 다가왔다.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뭐 제 주변에도 그냥 옮길까? 이런 분들이 실제 계세요. 왜냐면 참 사실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사실 뭐 SK가 더 좋고 KT가 뭐 더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 통화 품질이랑 이런 거 봤을 때 뭐 오랫동안 쓰시던 분들 입장에서 계속 쓰시다 보니까 뭐 SK텔레콤 쓰시고 KT 쓰시는 건데, 이게 정말 품질 차가 좀 많은데 이참 옮겨볼까 뭐 이러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번 기회에 SK텔레콤 좀 이런 신뢰가 좀 떨어진 상황이니까 아마 옮기려는 그런 수요는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요새 주가 보시면 뭐
이 알뜰폰 회사들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 좀 옮기려는 걸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옮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다만 이게 얼마나 옮기실지는 제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건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 좀 옮기려는 수혜 자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점유율이 어느 정도 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KT하고 LG플러스 입장에서는 사실 뭐 SK텔레콤 외에는 대체제가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 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이들이 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동안 보안에 대해서 너무 SKT가 신경을 안 쓴 거 아니냐,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는 예. 그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또 SKT한테는 또 큰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보안 회사들에게는 또 수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상황입니까? 그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꼭 한 번씩은 이렇게 보안 문제가 꼭 터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쨌든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발생해서 좀 불안감을 주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노출됐기 때문에 더 상황이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없었던 게 아닌데 이제 SK텔레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건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 좀 안일하게 그동안 좀 대응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은 좀 뭐 SK텔레콤 측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결국엔 보안주가 계속 좀 시장에서 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KT나 LG 플러스도 그냥 구경만 하진 않을 거고 예. 앞두고 하면서 그죠. 뭔가 점검할 것 같은데. 더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LG나 KT한테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SK텔레콤이 1등이니까 여기를 좀 노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KT, LG플러스에도 이게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보안 투자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보안 수요는 증가하고, 그리고 이게 꼭 이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도 결국엔 이 데이터 센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그 수많은 사실 뭐 기업들의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유출되면 또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상장돼 있는 뭐 보안사도 있지만 국내에 이제 상장된 그런 다양한 기업들도 당연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주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도 주가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노출이 다 됐으니까 이때 오히려 사야 되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역발상 투자를 뭐 물론 할 수도 있는데 SK텔레콤이 어쨌든 이게 불확실성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 근데 뭐 이것도 극복하겠죠. 언젠간 극복할 텐데 이게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그리고 SK텔레콤 말고도 대안주가 되게 많아요. 이게 SK텔레콤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고배당. 네. 근데 SK텔레콤보다 더 많은 배당 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 봤을 때 굳이 SK텔레콤을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있을지, LG유플러스도 있고 뭐 증권주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이거보다도 이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 좀 타격 입으면 그게 좀 쉽게 회복은 안 되거든요. 어느 시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SK텔레콤을 지금 뭐 안 빠지니까 이제 악재 다 반영됐으니까 더 이상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2천억 정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의 단순 계산이고 그렇죠. 얼마만큼 비용이 들지는 사실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거기다가 이럴 수 있죠.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조 단위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소송이라든가 각종 문제들이 연달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하면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이 비용 문제를 확인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통신주는 괜찮게 봐요. 뭐 KT나 LG플러스는 워낙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괜찮게 보지만 SK텔레콤은 좀 당분간은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계속 그냥 일단은 관망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또 한한령이 해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 게임주, 특히 엔터주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알령 해제. 그렇죠. 아니 아시죠? 실체가 네. 있나 없나. 그러니까 맞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조금씩 뭐 얘기 나오다가 아유 결국 안 돼 버리고 했는데 근데 이번엔 진짜 좀 돼가는 것 같은 게 원래 사실 한알령은 중국은 인정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네는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알령이 있었던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케이팝 아티스트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빅뱅이 2016년 콘서트 하고 나서 그 후로 케이팝 아티스트가 가서 한 적이 없어요. 아, 지금 거의 9년째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거 자체가 한알령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드라마 옛날에 아마 그 별에서 온 그댄가요? 뭐 엄청 히트쳤던 그 드라마 그랬죠. 중국에서 인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막 치맥하는 거 맞아요. 유행도. 예. 근데 그 사드 이후로 중국에 이제 그 드라마 수출된 게 거의 없어진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그 두 가지만 봐도 한알령이 실제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라 외국 국적 가진 케이팝 아티스트가 그 중국에서 일부 공연한 적은 있어요. 예, 국적이 좀 약간 이제 그 국내가 아니라 이제 이 해외 국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국내 국적의 케이팝 아티스트가 9년 동안 공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펙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남성 보이 그룹인데 전원이 다 국내 국적을 갖고 있고 5월 말에 중국에서 이제 공연하기로 확정이 됐다는 보도가 딱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드림 콘서트라고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가 모여서 이제 합동으로 콘서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열린다고 하니까 이게 확실히 진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사실 중국은 이 드라마를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식 유통이 안 되는데 근데 봤나 봐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기관지 항구시보에서 폭삭 속았수다를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것만 봐도 한국의 이제 그 컨텐츠를 일단 이제는 한알령 해제하고 좀 들여다보고 아니면 좀 이제 중국 내에서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분명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중국이 절대 공식적으로 언급 안 합니다. 한알령 해제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만 봐서는 한알령 해제는 좀 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지금 엔터주 가운데서 하이브를 이제 BTS 기대감으로 네. 이렇게 좀 크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JYP를 먼저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엔터주마다 지금 약간 좀 특성, 상황들이 좀 다르죠. 일단은 중국 비중에서 중국이 열리면 제일 수혜는 SM이에요. 아, SM. 과거부터. 그리고 SM의 그 이제 에스파의 그 카리나도 있고 되게 이제 중국에서 좀 인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그 과거부터 SM이 좀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SM 주가가 사실 보시면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SM 주가가 좀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대하는 회사가 하이브인 게 하이브는 이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많이 이제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지만 결국에 중국도 원하는 게 대형 아이돌인데 대형 아이돌 중에 하나가 어디죠? BTS죠. 그러니까 BTS가 올해 6월에 다 제대를 합니다. 이제 완전히 제대를 하니까 완전체로 이제 모이게 될 거고 그러면 하반기부터 활동을 할 텐데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BTS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예, 공연해주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이브의 파괴력은 굉장히 클 것 같고 BTS가 만약에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이 한 2배 튈 수가 있어요. 기존보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중국 모멘텀만 보면 SM이 좋지만 그 중국 모멘텀 플러스 전체적인 걸 보면은 아무래도 하이브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뉴진스라는 좀 악재가 있었죠. 예, 그랬죠. 근데 뉴진스라는 이제 악재가 있었지만 그걸 좀 감안하더라도 또 새로운 그룹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또 BTS가 복귀를 하는 걸 그런 게 이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이브가 가장 좀 좋은 분위기고 다만 JYP가 제일 안 좋아요. 글쎄요. 그 주가 얼마 제일 안 전까지는 좀 가장 좀 괜찮게 봤던 예. 것 같은데. 근데 저번에 1분기 실적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쳤는데 이유가 이제 그겁니다. 그 이제 뭐 콘서트나 이런 것들은 좋은데 예능 같은 걸 좀 찍은 게 있나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K-팝 외에 그게 비용 부담이 좀 들어가 있었고 굿즈도 약간 좀 비용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일회성이 아니고 한 2분기까지 좀 이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에 봤을 때 다른 회사랑 봤을 때 2분기까지 안 좋은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JYP를 팔아버리더라고요. 네. 팔고 이제 SM 사고 막 하이브 사고.
그랬던 건데, 근데 이거는 이렇게 또 보시면 돼요. 그러면 JYP가 끝났냐? 그게 아니라 하반기는 또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반토막 났어요.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JYP도 시간의 문제죠. 하반기에 좋아지는 거. 그럼 오히려 내가 엔터주 요즘에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부담이 있다면 차라리 JYP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JYP가 좀 다른 엔터사보다 모멘텀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또 반대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시간차가 좀 남아있다. 뭐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블랙핑크 월드 콘서트가 있죠. YG 엔터에 대한 기대감. 네, 그래서 사실 YG엔터가 원래 이 엔터 4개 중에 제일 안 좋았거든요. 항상 보면. 그렇죠. 근데 올해는 좀 또 예전에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아, 많아요. 맞아요. 그 스캔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여러 좀 논란들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됐고, 또 최근에 이제 베이비몬스터라고 신인 이제 어떻게 블랙핑크 D를 이을 이제 신인 그룹인데 거기가 좀 이제 성과가 좀 나고 있고, 뭐 이제 그 베이비몬스터가 D를 좀 받쳐주면서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완전체로 올해 다시 좀 돌아오는데, 제일 큰 리스크가 이제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데니만이었잖아요. 사실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게 다행스럽게 이제 그룹 활동은 각자 활동은 개별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룹 활동은 이제 YG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보다 콘서트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단가 자체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매출이 얼마 나올지는 좀 계산은 나중에 또 실적을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과거보다 많은, 그러니까 흔히 P 곱하기 Q죠. 그래서 단가 오르고 Q 물량이죠. 콘서트 횟수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블랙핑크의 이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YG엔터도 그걸 따라서 또 주가도 어느 정도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이브랑 좀 비슷하게 대형 그 아티스트의 컴백과 더불어 중국 모멘텀, 원래 빅뱅이 또 YG엔터였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옛날에 2016년에 딱 그 이 콘서트를 하고 나서 끝나버렸는데, 결국 YG엔터도 다시 또 중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YG엔터도 올해 좋은 성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엔터주가 한알령이 해제된다는 기대감으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거네요. 상황이. 네, 분위기들이 괜찮고, 그리고 이게 아직은 이게 어느 정도 중국이 열릴지는 사실 명확하진 않은데, 과거 중국에서 이제 빅뱅이 엄청난 또 성과를 냈거든요. 중국 시장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시장 그 이상입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콘서트가 만약에 정기적으로 열리면 우리가 이제 추정하지 않았던 그 매출들이 이제 앞으로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앨범도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이 콘서트가 좋은 게 콘서트 하면서 굿즈도 팔거든요. 네. 이 매출까지 따라 붙어요. 아,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앨범도 좋지만 이런 부분까지 가미했을 때 우리가 엔터주들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콘텐츠 쪽도 한알령의 수혜주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콘텐츠 요새 근데 넷플릭스 보니까 네. 실적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넷플릭스만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이게 대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몇몇 OTT가 있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거의 뭐, 독과점으로 예, 가는 것 같아요. 아마존도 있고 애플 TV도 나왔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냥 넷플릭스가 그냥 장악을 한 것 같고, 그냥 대체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가입자 계속 늘고, 근데 넷플릭스가 어쨌든 그 전략을 잘 세웠던 게 끊임없이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네.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저기 디즈니 플러스 볼 게 있으니까 이걸 끊어요. 끊고 다시 그쪽 가요. 결국엔 다시 다 돌아와요. 그렇지. 계속해서 네, 볼거리 맞아요. 이쪽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잠깐 이쪽으로 가더라도 넷플릭스로 오게 되고, 근데 넷플릭스가 일반 요금 보면 싼 건 아닌데 광고 상품 요금제가 있어요. 네. 그거 광고 좀 보면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책도 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넷플릭스가 이 장악한 시장에서 지금 넷플릭스는 어쨌든 좀 중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들어가기 어렵죠, 사실상.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넷플릭스에만 의존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넷플릭스라는 안정적인 매출액이 있는데 여기에 중국이 열리버리면 새로운 시장이 하나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밖에 없어요. 그 중국 회사들은 한국 드라마를 되게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근데 공식적으로는 못 봤거든요.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열리면 아마 중국에 수많은 OTT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아이치 같은 네. 아이치인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한국에 드라마를 일단 만약에 수급받기 시작하면 중국 내에서도 방영하겠지만 이 회사들이 또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남아 시장도 장악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는 워낙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알령 해제하면 엔터만 좋은 게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한테도 좋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는 옛날 그 드라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실 그냥 창고에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만약에 중국에 이제 방영할 수 있게 해주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원가가 없으니. 원가가 없어요. 이미 다 감가상각 다 털어가지고 뭐 약간 뭐 그런 거 할 때 뭐 약간의 인건비 들겠지만 사실상 매출이 그냥 그대로 이익에 다 꽂혀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애널리스트 분의 보고서를 보니까 그 스튜디오 드래곤 영업이익이 한 360억 정도 작년에 나왔대요. 중국에 이제 만약에 옛날 드라마를 만약에 넘기면 그만큼 이익이 나올 거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1년치 이익이 나오게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거기다가 중국이 또 이런 걸 원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SBS 같은 데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조건이 있죠. 그 SBS 방송국에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같이 할 수 있게 이 조건으로 하면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단가가 또 되게 비싸다고 네. 합니다. 두 편만 해도 스튜디오 드래곤 1년치 이익이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셔야되면 매출이 그러니까 이익이 2배에서 3배 점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이 요즘에 좀 움직이고는 있지만 엔터 못지않게 우리가 한알령이 만약에 풀린다면 드라마도 같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난 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그 우리 예전에 그 만화 열풍이 있었을 때도 네. 우리 하청업체의 운명이라는 게 항상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직접 이 백은말 가진 넷플릭스 같은 경우 넷플릭스를 키우는 그죠. 희생 뭐라 그럴까 빨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징어 게임 너무 잘 됐는데 실제 돈 번 건 넷플릭스. 그렇죠, 넷플릭스니까. IP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참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게요. 지상파는 광고가 안 되니까 드라마 제작 많이 줄여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매출은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꾸준히 만들어주니까. 근데 넷플릭스의 조건은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모든 권리를 다 가져가 버려요. 이게 흥행을 하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건 또 괜찮죠. 흥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래도 리스크가 없어요. 이익을 보장해 주거든요. 이 제작비랑.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중국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제 선택지가 되게 다양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입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 한알령 해제는 굉장히 좀 필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십수년 됐죠. 순풍산부인과. 나 요새 넷플릭스에 그게 있어서 잠깐 봤는데 그게 또 재미있어요. SBS가 작년에 계약 맺었거든요. 그 다 제공해주기로 넷플릭스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그 모래시계 같은 거 있죠.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것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트럼프의 관세, 뭐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 정책, 뭐 오락가락하긴 해요. 근데 어쨌건 이 목표가 소득세도 폐지하고 이걸로 그 세수를 대체하겠다. 이 구상인 것 같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미국 그 재정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트럼프 정책이 이게 이걸 가지고 이제 관세로 모든 걸 대체한다. 그건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관세 수입이 많이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이 관세를 부과했을 때 무역 규모가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세수가 증가할 수는 있겠죠. 관세를 때리니까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지금 중국의 145%를 때렸더니 중국에서 미국으로 배가 안 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배가 안 가고 뭐냐면 무역이 단절되고 있어요. 무역이 단절되면 기존에 뭐 물동량이 예를 들면 100이었다면 이게 10으로 줄면요. 관세를 때려봐야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물동이 완전히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효과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관세를 때렸을 때는 무역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세수로 대체한다는 구상 자체는 저는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잖아요. 경기 침체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기업들도 안 좋아지고요. 개인들도 안 좋아지죠. 그러면 세수가 더 줄어요. 기본적으로 걷어내야 되는 세수가 경기가 좋을 때 세수가 더 거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지금 정책은 사실상 트럼프가 어쨌든 뭐 관세로 이 소득세 폐지하고 이걸 메꾸겠다라고 예전에 공약에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까지 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높지가 않다. 예, 오히려 자살골 좀 자꾸 넣는 거 아닌가. 지금 미국만 피해 보잖아요. 이 그렇죠. 상황에서 물건도 없다.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즘에 뭐 하냐면 관세 그 자기네가 불편한 거 하나씩 빼버리고 있어요. 애플 아이폰도 빼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걸 다 100%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일부 제품들은 조금씩 빼고 자동차 부품도 일부 빼는 것 같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애초에 지금 설계도 되게 잘못됐고 지금 자살골 놓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 거기다가 오늘 이제 그 제일 이슈가 됐던 게 아마 기사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존이 만약에 이런 생수를 팔면 그냥 아마존 가격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예를 들면 1달러다. 근데 앞으로 여기다가요. 뭔가 이제 붙인대요. 관세 비용을 따로 붙이겠대요. 트럼프 관세. 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인데 우리 그래서 올렸다. 이 얘기를 이제 이걸 검토 중이었는데 이게 이제 백악관에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열받아가지고 제프 베이조스에 전화를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비서들이 하는데 맞아요. 직접 해버렸어. 지금 얼마나 지금 다급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아마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월마트도 기업들이, 하고요. 그러면은 이건 트럼프에 대한 비난으로 가요. 살 때마다 트럼프가 그치, 잘못하고 얘 때문에 이게 올라갔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그걸 아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무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지만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기업들의 불만도 되게 커졌고 트럼프 정책의 그 실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 뭐 IMF에서도 경고하고 있듯이 이게 세계 경제 성장률을 확 떨어뜨리고 이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정말 인플레이션 또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네. 뭐 대공황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도 트럼프는 이걸 계속 밀어붙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강도는 좀 약화되겠지만 일단 기조 자체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왜냐면 올해까지는 내년에는 중간 선거 있어서 저는 많이 후퇴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뭐 중간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지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 작년에 당선됐을 때 이렇게 하라고 일단은 유권자들이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한 건데 유권자들의 생각이 결국 조금씩은 지금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자기 정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트럼프 정책은 더 세지긴 어려워요. 이 아까 그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했을 때가 최정점이고 그때 너무 황당했지만 가장 세게 때려버렸거든요. 당시에. 거기서 더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항상 이제 전략인데 일단 뭐든 굉장히 세게 때려놓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여주는 정책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관세를 없애진 않을 거예요. 최소 10% 정도 관세는 아마 부과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하고 있지만 최대한 이제 협상을 통해서 많은 국가들이 저는 지금 관세율보다는 많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걸 얘기하겠죠. 자기네가 받아갈 걸 극대화하면서 관세를 계속 깎아주는 그런 정책으로 좀 갈 것 같고 그거를 많은 국가들이 좀 뭐 100%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에 수출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은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세율을 최대한 좀 깎는 쪽으로 가는 과정이 앞으로 2, 3개월 7월 초까지가 지금 90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니까 그래서 6월까지는 아마 계속 관세 협상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그런 분위기 나쁘지 않거든요. 네. 협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제일 중요한 게 중국 관세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게 중국이 이거 협상에 잘 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 중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떤 전화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협상도 해본 적이 없대요. 지금 중국은 그래요. 근데 트럼프 혼자 계속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그 영상 나온 거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나온 영상 보니까 네. 과거 그 프라자 합의 이후에 네. 일본이 어떻게 맞아, 무너졌는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과거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미국과 합의하면 이렇게 돼 버린다. 맞아요. 그냥 안 해야 된다. 이런 네. 강성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리고 예전보다는 미국의 의존도가 낮아졌어요. 사실 과거보단.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세게 나가는데 그래서 아마 중국이 협상을 하려면 일단 미국은 이거거든요. 협상하고 내리자인데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아니고 먼저 내려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일단 대폭 관세 인하해야 그 다음에 협상이 가능하지 않나.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자존심이 상할 것 네. 같기도 하고 체면도 좀.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상관 안 할 것 같기도 신경 하고. 안 쓰긴 하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 지금 저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번에 명확히 드러난 게 예전에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전병서 원장님이 이제 중앙일보의 기고한 글을 보니까 뭐였냐면 중국이 미국의 인질 셋 들고 있다. 인질 중에 셋이 뭐냐면 이제 테슬라 전기차. 테슬라 중국에서 40% 생산되고. 그러네. 아시죠? 애플 아이폰 80%.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뭐 그건 그렇다 쳐요. 월마트 제품의 60%가 중국산이. 이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피해볼까? 모두 중국도 피해봤지만 제일 큰 피해보는 사람은 미국 소비자입니다. 그렇죠. 월마트에 생필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거 봤더니 거기에 나온 기사 중에 저도 너무 놀란 게 뭐 전자레인지의 90%는 중국산이고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 자전거 75%.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그 생활 필수품들이 거의 80, 90%가 다 중국산입니다. 근데 그거를 145%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물건이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격은 튑니다, 그냥. 그렇죠. 물건이 없으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살 사람은 있으니까. 아니 물건이 가도 튀겠네. 네, 가도 뛰어요. 비싸지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물건 자체도 못 갈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물건 가지고 소비자끼리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재기 하잖아요. 그럼 사재기 끝나고 물건 없으면 또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그래서 월마트 CEO가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제발 좀 관세 좀 풀어라. 2주 후에 물건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럼 민심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달렸는데. 그렇죠. 이거는 트럼프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도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중국과 협상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건 트럼프입니다, 사실. 네. 더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달 안에는 중국과 뭔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먼저 해야 될 사람은 트럼프예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아니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관례 대통령 취임하고 100일간은 그냥 맘대로 하게끔 놔두고 네. 그 이후서부터는 공격한다면서요. 네.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네, 이제 시작됐어요.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도 어쨌든 좀 약간은 바뀌지 않을까. 기존은 안 바뀌어요. 관세 부과라는 이 큰 틀은 안 바뀌지만 그 처음에 강경했던 자세는 점점 후퇴할 것 같고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하워드 러터닉 상무장관이 되게 강경파인데 이 사람 잘 안 나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자꾸 베센트가 나와요. 많이 나오죠. 이 사람은 온건파잖아요. 자꾸 이제 내보내는 거는 좀 소통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만 봐도 트럼프의 정책의 정점은 좀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미국 증시가 그래도 이제는 네, 오르고 급락은 있어요. 나오지 네.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오는 언론들 뉴스 보면 최악은 지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네. 뭐 공포지수가 이렇게 클 때가 1년 후에는 항상 수익을 주는 구간이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로 이런 상황일 걸까? 아니면 아직도 또 한 번의 어떤 충격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항상 미래를 반영하니까 지금도 중국과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됐지만 이제 그거예요. 결국 뭐 이미 다 아는 거 아니냐. 이 최악까지는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에 더 이상 뭐 이 관세 문제가 악재로 작용은 안 하는데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관세 때문에 이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 회복하려면 관세가 다 해결돼야 완전히 회복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요. 그 하락폭의 딱 절반 회복했거든요. 네. 되게 애매한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관세 중국과의 진전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에서 이제 많이 검증을 해야 될 게 관세 영향 어떻게 될 것 같냐. 이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걸 보고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어쨌든 단기 낙폭 과대에서 좀 반등은 어느 정도 했고 지금 자체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이 뭐 지금 당장은 뭔가 변화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좀 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급락할 이슈가 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장은. 그럼 여기서 주가는 그냥 지수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호재가 나오거나 악재 나오면 또 한 번 더 다시 받는 거고 생각지 않은 또 호재 뭐 예를 들면 중국과 전면적으로 협상 타결해서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
이러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은 저는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된다. 네. 오히려 또 미국 주식을 최근에 그 기사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급락장이 또 엄청 사셨더라고요. 그게 레버리지로.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줄여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잔파도가 예, 됐든 맞습니다. 뭐가 됐든 아직은 뭔가가 있다. 예, 근데 그러한 급락장에서도 우리 한국 증시가 올해는 잘 버텨줬어요. 4월 달에.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들고 가야 될까? 이제 좀 더 오를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이게 또 전통적인 세린메이가 그러니까요. 네. 5월에 팔아라. 이게 근데- 고민이 돼요. 이거 5월 진짜 팔아야 되나? 이거 이제까지 데이터로 보면 5월 달에 빠지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고민스럽긴 한데, 네, 다만 한국 증시가 이게 계절성이 뭐 없는 건 아닌데 작년 내내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작년에 때문에, 너무 안 좋았죠. 네, 그리고 올해도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에 비해서 좋은 거지. 그리고 여전히 지수 2,500밖에 안 되고 주가 싸니까 저는 뭐 떠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업종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은 떠나는 게 맞아요. 맞을 것 같고 5월에 팔아야 되니까 전 업종 팔자 아닙니다. 5월에 사야 될 업종은 또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업종 구분만 해서 대비를 하자.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 좀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또 위를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뭔가 관세 협상하면서 기대감도 있지만 중국과는 안 되니까 뭔가 왔다 갔다 계속 할 것 같아요. 한국도 비슷하게. 그러면 그런 장세라면 결국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종목 장세 펼쳐질 것 같고 또 한국은 6월 초에 대선이 있어요. 네. 대선이 있으니까 또 그것까지 보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은 되게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경기 부양을 되게 세게 할 거거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하단은 단단하고 연기금도 계속 삽니다. 주식을. 그래서 밑은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종목 플레이하기엔 되게 좀 좋은 장세 같아요. 그래서 5월에 떠나지 마시고 5월에 떠날 업종과 이 아닌 업종 뭐 예를 들면 너무 올랐다. 예, 주가가 좀 너무 올랐거나 뭔가 관세 때문에 좀 불편해서 잘 안 보인다 미래가 그런 업종들은 좀 일부 팔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뭐 우리 엔터주 얘기한 것처럼 한알령이 이제 해제되고 뭔가 이제 관세 영향은 없는데 올해 뭔가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기업이나 업종들이 있다면 오히려 5월에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10월에 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업종들은 10월에 사는 것처럼 5월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격언을 믿지 마시고 예, 업종별로 좀 나눠서 한번 대응해보자. 5월 증시도 그냥 밋밋할 것 같고 기업에 집중하는 그런 장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증시도 이제 좀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네. 한국 증시의 어떤 활성화, 부양 대책에 대한 여야 혹은 일당, 이당에서의 그 어떤 정책들, 대선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냐에 네, 대한 네. 기대감. 그 다음에 또 뭐죠? 추경. 이 추경. 예, 그 다음에 또 금리 인하. 네. 이걸 호재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까? 아 이거는 굉장한 호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금리는 이제 이 효과가 늦게 나오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한 이유가 우리나라 성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추경은 효과가 되게 빠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2년까지 추경하고 중단됐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 하면 3년인데 이번에 12.2조는 그 산불이나 우리나라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극복하는 특별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경기랑 좀 무관해요. 그래서 이걸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이거는 이 정도 투입하면 GDP가 0.1% 성장한대요.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좋았던 걸 막는 정도 효과고 민주당에서는 35조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소 30조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규모 추경은 반드시 지금 해야 되고 뭐 미국이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출 줄이는 국가는 투자를 안 하셔야 돼요. 지출을 줄인다는 건 경기를 옥죄는 거예요. 긴축이에요, 그렇죠. 긴축.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바이든이 얼마나 지출 많이 했어요. 막 이것저것 했는데 트럼프 바뀌자마자 돈 푸는 거 줄여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독일이 돈 풀죠. 중국 돈 풀. 증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돈 푸는 국가로 가셔야 돼요, 사실. 그 다음에 저기 중국도 뜨거웠죠, 한참. 그렇죠. 홍콩 증시. 그 다음에 대기하는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규모는 결정 안 됐지만 대선이기 때문에 또 명분도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 설문조사 해보면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조건 경제 살려라. 그렇죠. 이게 1순위예요. 그냥 어느 국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풀 수밖에 저는 없다. 그러면
돈 푸는 국가는 물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율에 제일 더 중요한 게 경기거든요. 경제 펀더멘털이 살아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올해 국내 증시가 저는 미국보다는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모멘텀들이 충분하고 근데 오늘 제가 좀 놀랬던 게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그 인터뷰한 걸 봤는데 한국판 양적 완화도 고민하고 있다. 그 그래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라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기재까지 계속해서 네. 부동산에 대한 염려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못한다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다는 건 아니고 진지하게 뭔가 이런 것들도 고민할 때가 왔다. 그 얘기 뭐냐면요. 한국이 그만큼 앞으로 몇 년간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대로 그냥 냅둬버리면. 그러면 그 얘기에 나온 건 양적 완화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좀 어렵지만 결국 한국은행 총재 그 고민은 그거예요. 성장률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금리 더 많이 낮출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원래 올해 3번 낮추는 게 좀 시장의 예상인데 4번 낮출 것 같고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경까지 주문을 준 것 같아요. 정부에 그러니까 더 좀 풀어라. 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총재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아 올해 국내 증시 좋을 수 있겠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네. 추경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네, 있어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거기다 좀 관세 때문에 수출까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명분이 생겨서 내수 부양은 뭐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런 모멘텀 한번 계속 기대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증시는 상당한 호재일 수 있겠네요. 네. 돈을 많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아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도 그렇고 옛날에 금융위기 때도 최악이지만 주가가 V자 반등 나온 게 그렇죠. 돈 풀어버린 거죠. 엄청나게. 이제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분기 기업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좋은 기업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적 시즌. 일단 1분기에 좀 나눠서 생각할 게 뭐냐면 관세 영향 없는데 여전히 좋은 게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조선, 조방이라고 그래요. 방산. 이쪽은 관세 피해도 전혀 없지만 역시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 여기는 계속 꾸준할 것 같아요. 네. 뭐 실적이. 근데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좀 많이 올라서 올랐죠. 이제 그게 좀 부담이고 두 번째는 실적은 좋은데 안 믿는 실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관세 때문에 관세 때문에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산 거예요. 그렇지. 가수요 네, 때문에. 가수요 때문에. 그걸 지금 그게 드러난 회사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 반도체 미리 사나 봐요, 지금.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세 부과하면 반도체 값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고객들이 미리 좀 사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실적이 좋으면요. 투자자들이 그냥 이거를 믿질 않습니다. 아무리 실적 좋아도 이거 하반기에 꺾일 텐데. 그래서 그냥 관망해버려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삼성과 하이닉스 좋은 실적 냈는데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거. 현대차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실적 자체는 평가는 좋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는 조금 뭐 약간 당분간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그거죠.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섹터들. 그런 섹터들인데 거기에 대표 주자가 건설주. 네. 건설주들 실적 1분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1분기까지는 좀 옛날에 비싸게 좀 이제 자재비가 들어간 그런 공사들이 끝나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제 좋아질 거고 그리고 관세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국내 주택 이 대표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가 조금 안 좋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 가지 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좋았던 게 좋은 거, 아니면 그 관세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물음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안 좋지만 관세 영향 없고 앞으로 좋아질 거. 근데 안타까운 거는 2차 전지가 좀 여전히 좀 안타까운 그렇죠. 게 2차 전지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뭐 실제로 안 좋은데 이게 안 좋으면 보통 이제 앞으로 좋아진다는 기대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아직도 시장이 안 믿어요. 2차 전지 이거 바닥 맞아? 더 나빠질 수 있어. 더 나빠지고 그리고 여기도 관세 영향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가장 안타까운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고 이걸 또 알다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 구매도 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도 안 좋지만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아직은 해소를 못 해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좀 안 좋죠. 시총이 큰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업종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각의 업종마다 다 지금 성격들이 달라서 그런 걸 잘 구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뭐 정치인주, 정책주 뭐 여러 가지 뭐 그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어쨌건 이 순간의 테마로 끝나지 않고 이 정책이 결국 이어지면서 뭔가 강력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약간 그 정치 테마도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옛날엔 그냥 인물 그치, 테마가 인물 너무 많아요. 테마였죠. 요즘에는 그러지 않고 어떤 후보가 이제 정책 얘기를 하면 그런 거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정책 테마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얘기 나온 게 누구나 뭐 공통적인 얘기 AI예요. AI. 그래서 AI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공통적일 것 같은데 결국 부동산을 부양하기 좀 어렵죠. 가격이 오를까 봐. 근데 건설 경기는 부양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GDP가 마이너스 0.2% 역성장 났는데 거기서 제일 안 좋게 나온 게 건설 지출이에요. 네. 지출이 줄어버렸어요. 근데 건설은 고용 효과가 되게 큰 산업이에요. 여기 조금만 이제 부양을 해줘도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추경 쪽에서도 건설 뭐 예를 들면 뭐 인프라를 깐다거나 그런 뭐 재개발을 좀 촉진시킨다거나 그런 정책들이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건설 쪽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요즘 있거든요.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 네, 맞아요. 이러한 기대감일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지금 사실 나쁘지 않잖아요.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도 이제 앞으로 나아질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지난 3년간 착공이 너무 줄었어요. 네. 아파트 착공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만회하려면 이제 착공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정부 정책까지. 그래서 건설주 좋고 이렇게 건설주 좋으면 또 이런 게 늘어나면 시멘트 같은 거 있잖아요. 건자재도 그렇죠.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원래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이재명 지금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이 원전주거든요. 옛날 같으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탈원전 정당이잖아요. 근데 정책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친원전, 그러니까 완전 친원전은 아니더라도 원전을 반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주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정부 리스크는 좀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권 따라서 원전이 됐다 안 됐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변동수 큰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원전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대부분 친원전으로 가니까 한국이 이번에 체코 수출도 앞두고 있고 많은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방산처럼 수출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신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